네,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면목 패션 특구 도시재생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도시재생대학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서 저는 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여기 계시는 소공인분들, 그 다음에 청년분들, 주민분들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을 좀 시켜드리고자 왔습니다. 저는 온동네 협동조합의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뒤에 조금 같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우선 오늘 학습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 도시재생 지역과 비슷한 서울 시내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쪽의 사례를 가지고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기업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요약을 해 드릴 겁니다. 아쉽게도 이게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질문을 바로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주민 여러분들의.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 도시재생센터 문의 전화로 전화 주시면 여기 계시는 현장 활동가들과 코디네이터 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에 대한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등포 양평이동이라는 곳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전에는 금천구에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근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현재는 영등포구 주민들과 함께 저희 마을을 가꾸고 지역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사진으로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크게 저희 동네의 특성은 선유도 공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양화대교와 당산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조금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면은 목동이 있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자, 조금 일러스트 저희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잘 보이시나요? 저기 보시면 맨 위쪽에 한강 쪽에 보시면은 자그마한 섬 하나가 있는데 저기 선유도 공원이라는 곳이고요. 그 옆에 바로 옆에 다리가 양화대교라는 곳입니다. 그 선유도 공원 앞쪽으로 선유도역 9호선이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그 대부분의 일러스트에 나와 있는 곳이 저희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양평이동이라는 곳이고요. 그 옆에 보면 이렇게 포스터들이 좀 있어요. 주민들하고 많이 활동들을 하면서 만들었던 내용들인데 한번 내용은 잘 모르시겠죠. 이미지를 보시면은 좀 쾌적하고 재미있게 지낸다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으로 좀 보시면은 저희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북카페 형태로 주민들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주로 어떻게 주민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냐면요. 저렇습니다. 저게 그 전에 이제 저희는 서울시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마을계획단이라는 활동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전에 16년도부터 마을계획 단장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저렇게 공론장도 열고요. 이제 토론도 많이 하고 마을 미디어라는 특화 사업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강의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얘기할 때 저희는 시장에 대한 얘기와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지금보다 수십 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시장 경제라는 산업 시대,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라고 하죠. 산업 성장 시대를 시장이 주도하는 시대로 보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이 발생을 하죠. 산업이 진행되면서 빈부격차라든지 양극화 문제들이
대두가 되면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 주도의 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학자들이나 경제인들이 시장의 실패인 것인가, 정부의 실패인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양극화를 보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양극화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저희 기존의 산업 성장 시대라고 하죠. 산업 성장 시대에는 저희가 GDP라든지 GNI 같이 국민 총생산, 국민 소득, 이러한 기준으로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판단을 했던 시대가 성장 시대인 시장 주도의 시대였고요. 현재는 여러분들도 지난 선거에서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복지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복지를 되돌려 줄 것인가,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양극화를 극복하고 복지 국가로 갈 것인가 라는 정부 주도의 시대로 좀 온 상황이 지금 현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GDP, GNP 같은 성장 시대의 지표로 보던 시대보다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파일에서 보시면 LPI라고 하거든요. 레카텀 인스티튜트라는 비영리 평가 기관에서는 그 국민들의 행복의 기준을 번영지수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단순히 GDP, GNI로 경제 성장률만 보던 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같이 가중치를 제공을 해서 지표화한, 인덱스화한 내용이 LPI라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요, 혹시 여기 제 뒤에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순위가 이 LPI 인덱스에 따르면은 저희가 28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28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위에 제가 네모나게 친 박스들이 보이시나요? 파란색 박스하고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 파란색 박스 밑에 그 등수들, 번호들을 쭉 보시면 어디인 데는 3위도 있고요, 2위도 있고 7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부분은 저희 나라가 조금 전 세계 평균보다도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은 어떤 데는 30몇 위, 어떤 데는 47위, 저기 붉게 돼 있는 데서 138위 이렇게 나와 있는 데도 있네요. 그래서 빨간색 부분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뒤떨어져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 양호한 부분들은 뭐냐면 경제 순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라가 경제 대국이잖아요. 나름 11위, 11위, 12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경제순위라든지 건강, 특히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이렇게 공공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안전이라든지 개인의 자유, 또 사회적 자본,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떤 환경 친화적인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몇 가지 기사로 좀 보실까요? 특히 저희 나라가 전 세계 양극화 순위에서 보면 미국 다음은 두 번째로 가장 좀 심각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내용면으로 보면 국민 삶과 관련돼 갖고 제가 몇 가지 차트를 좀 갖고 왔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이제 산모 소득 수준별 비교 변화, 비중 변화라고 해서 소득 순위가 좀 높은 5분위, 4분위 올라가는 데들은 상당히 좀 산모들이 아이들을 좀 많이 낳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3분위, 2분위, 1분위, 그러니까 소득이 좀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이제 밥상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빨갛게 네모친 데가 있어요. 그 위쪽을 보면은 좀 초록색 있는 부분이 조금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고요. 검정색 부분이 소득이 적은 분들에 대한 퍼센테이지인데요. 그 위쪽에 보시면은 양만 충분하고 질적으로는 떨어지느냐, 그 밑에는 양과 질이 충분하냐, 이 부분을 나타낸
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다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양과 질에서 그 밥상 테이블의 인덱스가 좋고요. 조금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은 데는 양적인 거에는 만족하지만 질적인 부분은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옆에 보시면은 1억 원 이상의 수입차의 그 증가율이 파란색 그래프에 보시면은 점진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게 볼 수 있고요. 1분위하고 5분위의 그 아파트 가격의 차이도 지금은 예전에보다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가 경제적인 면에서는 성장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저 LPI 지수에서는 28위뿐이 하지 못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동안 놓쳤던 어떠한 그 서로를 쳐다보고 서로를 생각하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뭐랄까요,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양극화가 조금 상대적으로 덜 벌어진 나라들의 특성이면서 여기 LPI 지수로 보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1위서부터 그 15위까지 16위, 17위까지 저희 좀 나와 있는데요. 1위서부터 쭉 내려와 보시면 노르웨이라든지 제가 보이는 거는 독일,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의 특성이 협동조합이 활성화돼 있고 사회적 자본이 활성화돼 있고 마찬가지로 그 협동조합과 사회적 자본을 기본으로 한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활성화돼서 양극화에 대한 어떠한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부단히 진행된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양극화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저희 기존의 산업 성장 시대라고 하죠. 산업 성장 시대에는 저희가 GDP라든지 GNI 같이 국민 총생산, 국민 소득, 이러한 기준으로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판단을 했던 시대가 성장 시대인 시장 주도의 시대였고요. 현재는 여러분들도 지난 선거에서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복지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복지를 되돌려 줄 것인가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양극화를 극복하고 복지 국가로 갈 것인가 라는 정부 주도의 시대로 좀 온 상황이 지금 현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GDP, GNP 같은 성장 시대의 지표로 보던 시대보다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파일에서 보시면 LPI라고 하거든요. 레카텀 인스티튜트라는 비영리 평가 기관에서는 그 국민들의 행복의 기준을 번영지수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단순히 GDP, GNI로 경제 성장률만 보던 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같이 가중치를 제공을 해서 지표화한 인덱스화한 내용이 LPI라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요, 혹시 여기 제 뒤에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순위가 이 LPI 인덱스에 따르면은 저희가 28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28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위에 제가 네모나게 친 박스들이 보이시나요? 파란색 박스하고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 파란색 박스 밑에 그 등수들, 번호들을 쭉 보시면 어디인 데는 3위도 있고요, 2위도 있고 7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부분은 저희 나라가 조금 전 세계 평균보다도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은 어떤 데는 30몇 위, 어떤 데는 47위, 저기 붉게 돼 있는 데서 138위 이렇게 나와 있는 데도 있네요.
그래서 빨간색 부분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뒤떨어져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 양호한 부분들은 뭐냐면 경제순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라가 경제 대국이잖아요. 나름 11위, 11위, 12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경제순위라든지 건강, 특히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이렇게 공공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안전이라든지 개인의 자유, 또 사회적 자본,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떤 환경 친화적인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몇 가지 기사로 좀 보실까요? 특히 저희 나라가 전 세계 양극화 순위에서 보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좀 심각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내용면으로 보면 국민 삶과 관련돼 갖고 제가 몇 가지 차트를 좀 갖고 왔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이제 산모 소득 수준별 비교 변화, 비중 변화라고 해서 소득 순위가 좀 높은 5분위, 4분위 올라가는 데들은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산모들이 아이들을 좀 많이 낳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3분위, 2분위, 1분위 그러니까 소득이 좀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이제 밥상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빨갛게 네모친 데가 있어요. 그 위쪽을 보면은 좀 초록색 있는 부분이 조금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고요. 검정색 부분이 소득이 적은 분들에 대한 퍼센테이지인데요. 그 위쪽에 보시면은 양만 충분하고 질적으로는 떨어지느냐, 그 밑에는 양과 질이 충분하냐, 이 부분을 나타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다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양과 질에서 그 밥상 테이블의 인덱스가 좋고요. 조금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은 데는 양적인 거에는 만족하지만 질적인 부분은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옆에 보시면은 1억 원 이상의 수입차의 그 증가율이 파란색 그래프에 보시면은 점진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게 볼 수 있고요. 1분위하고 5분위의 그 아파트 가격의 차이도 지금은 예전에 보다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가 경제적인 면에서는 성장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LPI 지수에서는 28위뿐이 하지 못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동안 놓쳤던 어떠한 서로를 쳐다보고 서로를 생각하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양극화가 조금 상대적으로 덜 벌어진 나라들의 특성이면서 여기 LPI 지수로 보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1위서부터 15위까지 16위, 17위까지 저희 좀 나와 있는데요. 1위서부터 쭉 내려와 보시면 노르웨이라든지 제가 보이는 거는 독일,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의 특성이 협동조합이 활성화돼 있고 사회적 자본이 활성화돼 있고 마찬가지로 그 협동조합과 사회적 자본을 기본으로 한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활성화돼서 양극화에 대한 어떠한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부단히 진행된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의 협동조합의 역사를, 사회적 경제 역사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너무 이 숫자 나오고 한다고 어려워하실 거 없으세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러한 협동조합이 잘 돼 있고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된 나라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800년도부터 500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활성화돼 있었던 적이 있고요. 19세기 사회적 경제가 약간의 정치 투쟁이 격으로 넘어갔었지만 그래도 나름 좀 발전한 나라 이 시기에 발전을 했고요. 70년대 80년대 아시겠지만 복지국가론, 케인즈주의라는 복지국가론이 대두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성장 주도의 사회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이 경제적 부담이 넘쳐나면서 사실은 이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지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럼 세계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제가 해서 몇 가지 가져왔어요.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FC 바르셀로나는 시민 구단입니다. 저희 나라의 구단들이 대부분 기업이 사회적 공헌 또는 기업의 홍보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FC 바르셀로나의 태생은 시민들이 그냥 축구가 좋아서 시민들이 뭉쳐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돌아가는 구단이 FC 바르셀로나입니다. 옆에 보시면 AP통신 있습니다. AP통신은 공정 언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자본이 중심이 된 언론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공정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AP통신이라는 것이고요. 밑에는 이제 농민들이 유통구조를 개선을 하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뭉쳐서 만든 기업이 썬키스트라는 현재 회사입니다. 여기도 협동조합 형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히 경험에 의해서 이거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럽 쪽에 가면은 이러한 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EU의 사회적 경제를 보시면 EU 전체에 약 200만 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고요. 1,450만 명을 고용을 하고 있고 EU GDP의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상황들을 한번 쭉 보시고요. 밑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사회적 경제가 87만 5천 개가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50만 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 통계니까 현재는 더 많아졌겠죠.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OECD에서 정의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 사회적 경제는 국가도 아니고요. 시장도 아닌 제3섹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기능과 시장의 기능의 중간에 있는 협동조합, 공제회,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일반 비영리 단체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OECD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여러 가지 미국에서는 비영리 섹터라고 하고 유럽에서는 사회적 연대 경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이러한 OECD에서 얘기하는 거,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 유럽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는 핵심적인 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가치를 가지고 공공의 이익에 만족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워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조금 사회적 경제가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이라고 스페인에 있는 협동조합 그룹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인데 이 나라는 2011년도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281개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합쳐져 있는 우리나라로 보면은 재벌 그룹처럼 협동조합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매출 규모는 한 21조 정도 하고 있고요. 고용은 한 8만 4천 명을 일으키고 있고요. 자산 규모는 약 46조 원으로 스페인에서는 재계 기업 순위에서 7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있는 기업입니다. 이 몬드라곤을 말씀드린 이유는 2008년도에 몬드라곤이 금융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들고 나왔어요. 2008년 금융위기 기억하시죠?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량 해고가 당했던 시기였는데 이 몬드라곤은 2008년도에 해고율이 0%, 한 명도 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종사자들이 순환휴직이라든지 일자리 나누는 방식, 급여를 갖다가 기본급여 위주로 해서 좀 노동의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280여 개의 그 관계사들 사이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매출이 떨어지는 데 쪽에서는 다른 기업으로 좀 그 직장을 이동을 하고, 좀 매출이나 순이익이 괜찮은 데로는 다른 기업의 다른 그 관계사의 직원들을 받는 형태로 해서 일자리를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해에 신규로 15,000명을 또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몬드라곤의 협동조합 그룹의 신화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의 현재 모델 중에 가장 큰 모델,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기업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사례를 좀 기준으로 해갖고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 도시재생센터에서 많은 활동가들과 코디네이터 분들이 고생해서 찍는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소공인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들 생업에 바쁘시잖아요. 특히 코로나로 더 힘드신데 여기까지 발걸음하시기도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부러 언제나 편안하게 일하시면서 들을 수 있도록, 짬나실 때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좀 준비를 해드린 거니까 좀 핵심적인 내용만이라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노고가 묻어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재생,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2017년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얼핏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낯선 단어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도시재생 뉴딜이 면목동에서는 지금 시작이지만 사실 이게 2017년도부터 해서 사실 4년 정도 먼저 시작한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목동은 지금 시작 시점이 다행히 여러 그 초기에 1년차, 2년차, 3년차에 좀 실패했던 거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데들의 사례 속에서 조금 더 도전과 실패를 줄여가면서 성공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게 아주 지금 시점이 아주 적당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수 있게끔 이 도시재생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함께 잘 호흡을 맞춰서 가주셨으면 하고요. 도시재생 뉴딜이 4년차 들면서 저희가 가장 그 도시재생에서 강조하는 경험 속에서 강조하는 점은 하나로 정확하게 요약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한 워딩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 뒤로 장표가 보이실 거예요. 예전에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들은 전면 철거 방식이었어요.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철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를 재개발하는 거에서 반대를 했던 것들이라면 지금은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민이 참여를 해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도시재생을 하기 때문에 주민하고 행정하고 이러한 도시재생센터의 활동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전면 철거 방식이라든지 전면 정비 방식이 아닌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주민 참여형이 되다 보니까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체를 발굴한다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주체를 발굴한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도시재생 강의를 듣고 계시는 소공인 여러분, 그 다음에 청년 여러분, 그 다음에 주민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의견을 도시재생 사업에 반영을 해가면서 그려나가는 그림이 바로 저희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풀뿌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저희의 도시재생이 강화가 될 수 있고, 주민협의체의 형태로 주민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도시재생 계획에 반영하는 것들이 이번 도시재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보다도 먼저 비슷한 서울 중심시가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심시가지형을 진행했던 도시재생 사례 두 곳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어디냐면은 4.19 일대 도시재생 지역이라고 해서, 혹시 여러분들 북한산 밑에 우이계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이계곡이 있는 곳에 4.19 국립민주묘지, 그 명칭이 바뀌었죠. 예전에 4.19 국립묘지, 4.19 어떤 묘지였죠?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 4.19 민주묘지라고 하는 곳하고 우이계곡이 있던 곳을, 그쪽도 마찬가지로 역사, 제가 말씀드린 4.19의 역사라든지 그 안에 우이계곡 밑에 만들어진 문화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4.19 민주묘지 북한산을 올라가는 길을 통해서 있는 상권이 있습니다. 이 역사와 문화와 상권을 재생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4.19 도시재생센터에서 먼저 진행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 지역은 여러분들 면목 패션 봉제 특구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독산동 우시장이라는 마장축산동처럼 그 축산시장에 대한 상권시장도 있지만, 그 독산동 뒤쪽에도 예전에 현재는 저희 가산 디지털 밸리라고 그러지만, 예전에 가리봉동이라고 그랬죠. 그쪽에 보면은 봉제 산업이 그쪽에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전했던 봉제 산업이 쇠퇴하면서 독산동 우시장도 앞서 말씀드린 우시장의 그 상권뿐만 아니라 산업재생,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봉제를 가지고 산업재생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청년들 그룹이 하나의 분과를 구성을 해서 1차적으로 의사를 모으는 과정들을 했고요. 또 한 군데는 우시장 일대 상인들이 모여서 상권 재생을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을 했었고요. 또 한 군데가 여러분들 면목 패션 특구와 마찬가지로 봉제인들이 뭉쳐서 산업재생에 관한 부분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분야가 합쳐져서 하나의 종합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진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들으셨겠지만 이 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 기업은 그 도시재생 지역 내에 선순환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구조화시켜내는 일이 핵심적인 그 부분이거든요. 그게 선순환적 구조를 만든다는 게 뭐냐면은 지역의 어떤 자원을 이용한다든지 지역의 문제를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면목 패션 특구처럼 산업이 쇠퇴하거나 또는 근린 생활 지역, 그러니까 이제 주거 지역이 쇠퇴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지역의 자원과 자산과 또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되살려내는 이러한 것들이 도시재생 기업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막상 여러분들 이제 도시재생 강의 한번 들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강의 한번 듣고 지역 문제 해결하고 이런 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도시의 문제라는 게 아주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걸리는 도시의 이제 정책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주거 환경의 변화, 생활권 계획, 기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셔야 될 이 지역의 그림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그 요구사항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늘 수강한 내용으로 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서 정리를 하려고 해도 아마 정리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는 이 면목 패션 봉제 특구에서 뭐 제가 몇 가지 워딩을 갖고 왔어요. 나는 긍정적으로 도시재생을 바라볼 것이다. 나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재미있게 한번 놀아볼 것이다. 희망을 가져볼 것이다. 이웃과 함께 해보고 싶다. 뭐 같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자사전선 살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곳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의 워딩으로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워딩이 도시재생 기업이 아마 존재하는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도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제가 뭐부터 말씀드렸죠?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회적 경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사회적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공공의 이익에 있다고 그랬죠? 공공의 이익을 갖고 수익을 창출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가게 만드는 거가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전부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역사적인 내용들은 제가 지금 뒤에 보이시는 그림에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전통적인 이제 비영리는 복지만 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기업들은 이윤만 냈어요.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일보 서로 만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게 사회적 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사회적 경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2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 자, 포맷도 비슷하죠? 왜 그러냐면은 사회적 경제가 도시재생하고 관계가 있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이 도시재생 기업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포맷이 똑같아요. 자, 사회적 경제라는 자리에 도시재생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자리에 도시재생 기업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공공의 이익을 만들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도시재생에서는 그러면 주민들, 여러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하는 사회적 목적을 넣으시면 돼요. 그게 사회적 경제의 목적이면서 도시재생의 목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전면 철거 방식의 도시 개발 방식이 아니라 도시재생이라는 방식은 앞서도 말씀드린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모아서 도시 개발의 대안을 만드는 방식이며, 그 대안을 만드는 방식의 중심에 도시재생 기업이라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기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회적 가치, 이 지역에서의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한번 넣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 개발이 아닌 재생을 통해서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라는 또한 대안적인 사업, 이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만나 뵙기로 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상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질의를 문의 내용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센터, 만약에 이거 온라인 만드시는 도시재생 활동가 분들이 좀 기술이 있으시면 여기 밑에다가 좀 도시재생센터 전화번호 좀 한번 깔아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요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